시간은 여러분들 3시간은 전근대사, 3시간은 근현대사 나눌 거고요. 첫 번째 시간은요. 주요 왕들을 제가 쭉 한번 정리해 드릴 것이고, 두 번째 시간은 주요 인물들을 쭉 정리해 드릴 것이고, 세 번째 시간은 주요 제도를 쭉 정리해서 전근대의 핵심적 키워드를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근현대사 첫 번째 시간은 개항기에서는 주요 사건들의 흐름을 쭉 정리해 드릴 것이고요. 일제강점기에는 일제 지배 정책과 그에 맞섰던 단체와 인물들을 쭉 정리해 드릴 것이고요. 현대사에서는 해방공간과 민주화운동과 통일정책 이야기를 쭉 정리해드리는 시간. 그래서 6시간 동안에 핵심적인 어떤 정리를 해드릴 텐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하실 거 있습니다. 이 50분 동안은 정말 알차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많이 물어볼 거고요. 답을 하셔야 돼요. 답을 못하시면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으셔야 되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할 건 뭐냐면 엄청나게 오늘 이 50분 동안 이 손목이 나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적으셔야 돼요. 잘 정리하셔가지고 제가 왕들을 쭉 정리해드릴 거고, 그 왕들이 뭐 했는지는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걸 잘 정리하시는데, 잘 정리한 친구들 제가 6명을 뽑아가지고 와우 이거 기가 막힌데? 이거 후배들 보여줘도 되겠는데? 라고 잘 정리한 친구들은 제 저서 25,000원 상당의 제 저서를 사인을 해서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공부도 하시고 선물도 받으시고 정리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왕. 여러분들 주요 왕들 요 정책도 설명하면서 역사 연결하면요 거의 뭐 가로 세로로 이렇게 다 걸릴 거예요. 그물이 다 걸릴 거예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려부터 출발해 봅니다. 고구려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왕 제가 기억해야 될 왕 고국천 왕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과연 정리를 잘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두 눈 똑바로 뜨시고 50분 달려보겠습니다. 자, 고국천왕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이 뭘까? 그렇지, 진대법. 진대법이 뭐예요, 여러분들? 진대법이 뭐야? 진대법 뭐야? 빈민 구휼 제도잖아. 춘대 추납, 봄의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제도잖아요. 을파소를 통해 가지고 이 진대법을 시행했던 왕이 고국천왕인데, 이 진대법에 계승했던 게 바로 태조 왕건, 고려 태조 왕건 때 이것이죠. 이것이 뭘까? 흑창. 그렇지. 흑창의 후신은 또 뭘까? 의창. 그렇죠. 진대법, 흑창, 의창으로 연결되는 빈민구율 제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국천왕, 진대법, 을파소였습니다. 자, 다음 기억해야 될 왕. 자, 소수림 왕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왕 이름만 쓰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분명히 진대법 매겼으니까 이 고국천왕 진대법 써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가로에 넣고 흑창, 찍고 의창, 요거 딱 써야 되는 거야, 지금. 그게 돼 있어야 되는 거야. 날 보면 어떻게 잘 따라와, 알았지? 자, 소수리왕 하면 여러분들 세 개의 개념이 딱 떠올라야 되죠. 뭐가 있을까? 태학, 좋아. 태학, 또 불교, 좋아. 또 율교? 예, 율령, 그죠? 율령, 불교, 태학. 이게 바로 이 소수리왕, 개혁 군주잖아요. 그 앞에 고국 원왕이 전사하면서 휘청했던 고구려를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놨던 왕이 바로 소수리왕, 율령, 불교, 태학, 개혁 군주. 이 개혁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전성기 시대를 여니 그 전성기 왕이 바로 5세기의 광개토태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광개토태왕은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영토를 확장했던 왕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광개토태왕 때 이 남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중요하죠. 신라에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외가 쳐들어왔습니다. 이 외를 격퇴시키기 위해서 이 신라왕이 고구려 왕한테 SOS를 쳐요. 이때 신라왕이 누구였을까? 뇌물왕, 뇌물마립간이었죠. 뇌물마립간이 바로 광개토태왕한테 SOS를 친 거예요. 도움을 달라고. 그래서 고구려군이 내려와가지고 외를 격퇴시키는데, 이 외를 격퇴시키는 과정에서 그 외를 추격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어디까지 가요? 김해까지 가죠. 이 김해에 어떤 나라가 있었다? 금관가야가 있었죠. 이 금관가야가 바로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쇠퇴하고 그 세력이 어느 쪽으로 옮겨지게 되죠? 대가야로 재편되는 모습들. 요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자, 고구려 광개토태왕의 부대가 내려와가지고 금관가야의 힘이 빠지고 대가야로 세력이 재편되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광개토태왕 때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오해는 마세요. 금관가야가 멸망한 건 아니야. 금관가야가 멸망한 시점은 신라 어느 왕에 의해서? 신라
버풍왕. 버풍왕. 대가가 멸망된 건 어느 왕이죠? 신라 진흥왕이야. 알았지? 너를 지금 혹시 모르는 개념이 나왔으면 빨리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야. 이 시간에 다 공부하자고. 다 시험에 나오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니까 이 시간에 딱 머릿속에 집어넣읍시다. 자, 광개토태왕 뵀고요. 그 광개토태왕이 어떤 그 남쪽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보여주는 것이 신라에서 발견되었어요. 호우총에서 발견되었던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릇이 뭘까? 호우명 그릇. 그리고 광개토태왕이 어떤 그 영토 확장을 보여주는 비석을 딱 세웁니다. 그 비석이 뭐예요? 광개토태왕비. 누가 세웠죠? 그의 아들 장수왕이 세웠던 것. 이를 통해서 광개토태왕의 영토 확장과 남쪽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볼 수 있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의 아들 광개토태왕의 아들 장수왕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수왕은요 남하 정책을 추진했던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자, 남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읍을 옮깁니다. 도읍을 국내성에서 어디로 옮기나요? 평양으로 옮깁니다. 자, 평양을 옮기고 남쪽을 압박하니까 남쪽에 있는 백제와 신라가 끼갱끼갱 하면서 결국 손을 잡게 되죠. 그걸 뭐라 그래? 신라와 백제가 손잡는 거? 나제 동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수왕의 남하 정책에 의해서 대항 차원에서 나제 동맹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자, 끊임없이 남쪽에 대한 압박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백제의 수도 어디였나요?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키고 이때 백제의 왕이 누구였죠? 계로왕. 이 계로왕이 결국 죽습니다. 계로왕이 전사. 그래서 백제는 허둥지둥 도읍을 옮기게 되네요. 어디로 갑니까? 바로 웅진으로 도읍을 천도하게 되더라. 다시 한번 장수왕의 남하 정책 결과 한성이 함락되고 계로왕이 전사되고 도읍을 웅진으로 천도하는 모습.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장수왕은 계속적으로 남하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충주까지 내려가서 비석을 땅 꽂죠. 그 비석이 뭐예요? 그 비석. 충주 고구려비. 그죠? 충주 고구려비. 바로 이런 것들이 모두 장수왕의 남하 정책의 결과물들이다라는 거 쭉 연결해 놓으시고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고구려의 어떤 그 왕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백제의 왕들에 대해서 한번 시험에 잘 나오는 백제의 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의 왕,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백제의 전성기 4세기를 이끌었던 왕이 누군가요? 네, 근초고 왕이 되겠습니다. 광개토 태왕하고 장수왕은 바로 5세기를 이끌었던 왕들이고요. 근초왕은 4세기입니다. 4세기는 백제의 전성기, 5세기는 고구려 전성기, 6세기는 신라의 전성기니까요. 자, 이 근초왕, 영토 확장 많이 했던 그런 왕이죠. 정복 군주니까요. 먼저 근초왕은요, 남쪽으로 쭉쭉 밀고 내려가서 이 나라를 정복합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요? 남쪽. 마한, 그렇죠. 마한을 정복하는 모습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 또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어디를 공격하죠? 북쪽. 남쪽은 마한이고 북쪽은 고구려를 공격하잖아요.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구려의 왕 누구를 전사시킵니까? 고국 원왕을 전사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 고국 원왕 전사로 휘청거렸던 고구려를 다시 반석에 올려놨던 왕이 바로 율령불교 태학의 소수림 왕이 되는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성기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근초광 시대는요, 이렇게 영토 확장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과의 교류를 많이 해요. 일본과의 교류를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칼인데요, 7가지의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칼일까요? 칠지도가 이 근초광 때 일본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그 근거로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한성시대의 근초광. 그런데 이제 한성시대 계로왕이 전사되면서 장수왕이 남하 정책에 의해서 전사되면서 도읍을 옮깁니다. 어디로? 웅진으로 옮겼죠. 웅진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왕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무령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무령왕은요, 왕권이 완전히 추락했어. 쫓겨 내려왔기 때문에 추락했어.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어. 자신의 왕족들을 이곳에 파견하죠. 이곳이 어딜까요?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는 무령왕. 뿐만 아니라 무령왕은 자신의 무덤 자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무령왕릉은요, 어떤 형식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형식이죠? 벽돌 무덤입니다. 이 벽돌 무덤은 어느 나라의 양식일까요? 중국 남조의 양식이에요. 즉, 벽돌 무덤, 무령왕릉 벽돌 무덤을 통해서 중국 남조와의 교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무령왕 중국 남조와의 교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웅진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왕이 무령왕이라면 이제 세 번째 수도 한성, 웅진, 다음에 어딘가요? 사비, 지금의 부여가 되겠습니다. 이 사비 시대를 대표하는 왕이 누굴까? 성왕입니다. 성왕. 자, 성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왕은요, 도읍을 웅진에서 사비로 옮기면서 국호를 바꿉니다. 뭘로 바꿀까요? 남부여. 남부여로 바꾸면서 이제 백제의 중흥을 꿈꿉니다. 당시 이 성왕의 파트너, 나제 동맹의 파트너, 그때 신라의 왕이 누구였냐면 진흥왕이에요. 진흥왕. 이 진흥왕과 함께 손잡고 드디어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던 한강 유역을 되찾았는데 진흥왕이 뒤통수를 때리면서 배신을 때리게 되죠. 결국 나제 동맹이 깨지고 신라와 백제가 한판 붙습니다. 그 전투가 어떤 전투일까요? 성왕과 진흥왕이 붙었던 전투? 관산성 전투예요. 관산성 전투. 여러분 중요한 키워드예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관산성 전투. 이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은 전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도권이 신라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결과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관산성 전투, 성왕, 진흥왕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백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신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자, 신라는요, 어떤 왕부터 출발할 거냐면 뇌물 마립간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물 마립간, 뇌물왕. 나중에 뇌물왕이죠. 뇌물 마립간 출발해 볼 텐데, 뇌물 마립간은요, 여러분 이때 왜가 쳐들어와요. 왜가 쳐들어와서 경주가 한 몰락 직전까지 가죠. 그때 SOS 보냅니다. 어디에? 고구려에. 그때 왕이 누구예요? 광개토태왕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고구려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도움을 주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뇌물 마립간이에요. 이때부터 그 이전까지는 성씨를 돌아가면서 했어. 어떤 성씨? 박씨, 석씨, 김씨 돌아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어느 성씨? 김씨 세습이 이때부터 이루어지고 있더라. 뇌물 마립간부터 김씨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리고 고구려 군대의 도움을 받았더라. 이게 뇌물 마립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개혁군주가 등장합니다. 6세기로 가서요. 지증왕, 개혁군주 지증왕이 등장하는데 지증왕 때는요. 야, 이제 우리도 좀 나라답게 좀 살아보자 라고 해서 마립간이라는 용어를 버리고 이제 뭘로 바꿔요? 마립간 대신 왕. 왕이란 칭호를 이때부터 씁니다. 서라벌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제는 나라 이름 뭐예요? 신라라는 이름을 씁니다. 마립간 대신 왕, 서라벌 대신 신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독도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이때 이 지증왕이 하죠. 어디를 복속시킵니까? 우산국을 복속시키고 있더라. 지증왕 때 있었던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개혁군주가 등장하는데 그 개혁군주가 바로 법흥왕이 되겠습니다. 자, 소수림왕과 마찬가지로 개혁군주입니다. 법흥왕이 했던 것 무엇이 있을까요? 불교 하면 떠오르는 인물? 이차돈. 그렇죠. 이차돈의 순교를 통해 가지고 불교 연결시키고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소수림왕처럼 율령만포. 그렇죠. 불교, 율령. 그리고 이 법흥왕 때 여러분들 어느 나라를 병합시켜요? 아까 했어 분명히 금관가야를 법흥왕 때 병합시키고 있더라. 그리고 이 법흥왕 때 사용했던 연호가 하나 있어요. 그 연호가 뭐냐면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끔 시험에 건원이라는 연호가 등장하면서 법흥왕이 나오거든요. 기억해 놓으십시오. 건원입니다. 법흥왕, 건원. 자, 이런 지증왕과 법흥왕의 이런 개혁을 바탕으로 드디어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그 전성기 왕이 누구다? 바로 진흥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진흥왕은요. 신라의 꿈, 우리도 한번 한강을 한번 차지해보자 라고 해서 백제 왕과 함께 손을 잡고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그때 진흥왕의 파트너 왕이 누구였다? 백제의 성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데 이때 백제를 공격하면서 이 한강 유역을 완벽히 다 장악해버리죠. 그래서 백제의 성왕과 진흥왕이 한판 붙게 되는데 그 전투가 뭐다? 그게 바로 관산성 전투다. 여기서 성왕을 전사시키고 진흥왕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더라 라는 설명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한강 유역의 확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중국과의 직교역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한강 유역 확보는 중국과의 직교역이 가능해지더라 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러면서 진흥왕이 영토를 쭉쭉쭉쭉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비석을 땅땅땅 세워요. 한강 유역 확보하고 북한산 비석. 자, 이 비석을 뭐라고 한다? 북한산 순수비.
순수비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건 무조건 진흥왕이에요. 순수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무조건 진흥왕이에요. 순수한 남자예요. 진흥왕은요? 죄송합니다. 아, 정말 창피하다. 네, 정말. 네, 진흥왕, 순수비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때 여러분 군사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 속에서 신라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모여있던 그 집단이 있어요. 바로 화랑도를 개편했던 왕이 바로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화랑도 개편, 화랑도 개편, 화랑도 개편, 진흥왕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진흥왕 시대 때 전성기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7세기에 여러분들 이 왕도 좀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선덕 여왕,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인데 이 선덕 여왕 때 만들었던 문화유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먼저 천문대가 있습니다. 첨성대, 그렇죠. 첨성대. 첨성대가 이 선덕 여왕 때 만들어지는 것이고 아파트 30층 높이의 어마어마한 탑을 이때도 만듭니다. 그 탑이 뭘까요? 황룡사 9층 목탑이 선덕 여왕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지만 황룡사 9층 목탑은 언제 불탑니까? 언제 불탑니까? 고려 누가 쳐들어왔을 때 몽골 침입 시에 불타게 된 것이죠. 황룡사 9층 목탑. 자, 그렇다면 첨성대와 황룡사 9층 목탑은 삼국시대 신라의 작품일까요? 통일신라의 작품일까요? 삼국시대 신라의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통일신라 아직 우리는 통일신라 가지도 않았어, 그죠? 예, 통일신라는 뭐 불국사, 석굴암, 안압지 이런 게 통일신라 작품이고 삼국시대 황룡사 9층 목탑, 첨성대 모두 삼국시대 신라의 작품들이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신라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바로 통일신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 자, 이 통일신라면요, 딱 떠오르는 왕, 뭐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 신문왕입니다. 신문왕. 자, 신문왕인데요. 이 신문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난을 진압하면서 출발하거든요. 어떤 난을 진압하지? 김흠도래 난이에요. 김흠도래 난.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라는 상대, 중대, 하대로 나뉠 수 있는데 신라 상대는 삼국시대 신라고요. 신라 중대부터 통일신라를 출발하는데 통일신라 출발의 그 난이 바로 김흠도래 난이고 신라 하대, 진골 귀족 간의 왕위 다툼 속에서 무너지게 되는 어떤 그 시점, 신라 하대의 출발을 알리는 난이 뭐냐면 뭐야? 김헌창의 난이에요. 그래서 김흠돌의 난과 김헌창의 난을 분기점이 되니까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김흠돌의 난, 김헌창의 난.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면서 신문왕의 개혁이 출발한 것이고 김헌창의 난을 출발 계기로 해서 진골 귀족 간 왕위 다툼 신라 하대가 출발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김흠돌의 난, 김헌창의 난 분기점 잘 봐두시고요. 신문왕은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면서 왕권을 강화시켰던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신문왕은요, 먼저 신라의 지방행정조직 제도를 정비합니다. 신라의 지방행정조직, 통일신라 뭐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전국을 어떻게 나누나요? 구주, 오소경.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전국의 지방행정조직 지도 보여주고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온다고 제가 했는데 이번에 나왔죠, 여러분들? 그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 통일신라 구주 오소경이야. 그러면 고려는 뭘까요? 고려의 지방행정조직. 고려. 오도, 양계. 조선은 팔도. 발해는 오경, 15부, 62주. 오케이? 예, 요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일신라 신문왕 때 구주 오소경 체제가 정비가 되고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왕권 강화 차원에서 한 게 또 있어요. 이것을 지급하고 이것을 폐지합니다. 경제개혁주의에서 이것을 지급하고 이걸 폐지해. 뭘까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시킵니다.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시킵니다.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 신문왕 때 있었던 내용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대학교를 또 하나 세워요. 유학교육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 대학이 뭔가요? 국학입니다. 국학입니다. 소수림왕 때 세웠던 대학이 뭐라 그랬죠? 태학. 신문왕 때는 국학. 발해의 교육기관은 뭘까요? 발해의 교육기관은 주자강. 고려의 교육기관은 국자강. 조선의 교육기관은 성균관. 오케이? 그 각 시대를 대표하는 교육기관 정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신문왕은 국학입니다. 신문왕은 국학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신문왕은 여러분들 국학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하죠. 왜? 국학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바로 육두품들을 많이 등용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신문왕 이제 배웠고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 원성왕을 좀 한 명
왕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원성한테 시행했던 그 제도가 하나 있어요. 신무당이 신라 중대 왕권 강화의 왕이라면 원성은 신라 하대 왕권 약화의 왕입니다. 진고입수고 왕이 다툼. 이 원성왕 때 만들었던 과거제의 전신이 있어요. 고려 광종 때 시행했던 과거제의 전신 뭘까요? 독서 삼품과. 독서 삼품과 책을 읽고 시험을 봐서 삼품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과를 준다는 건데 독서 삼품과는 여러분들 신라 하대 시행된 거예요. 신라 하대 왕권 강화 차원에서 시행된 독서 삼품과 시행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면 신라 하대는 왕권이 약화되듯 시행이거든요. 이게 먹힐 리가 없다고요. 결국 독서 삼품은 거의 시행되지 않고 그 정신은 고려 광종 때 와서 시행되고 있다라는 거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통일신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발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입니다. 발해를 세운 사람은 누구? 네, 아까 했어요. 우리 대조영입니다.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하고 있습니다. 예, 고구려의 그 후손들이 중심되어 세웠던 나라. 자,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왕들이 누가 있냐면요. 무왕, 문왕, 선왕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들의 연호를 가끔 물어봐요. 연호를 가끔 물어봐요. 김대건. 자, 무왕 때의 연호는 뭐냐면요. 인안이에요. 인안. 무왕의 연호 인안. 문왕의 연호는 대흥이에요. 대흥이에요. 문왕 때의 연호는 대흥이에요. 아까 버풍왕 때의 연호는 뭐라 그랬지? 아까 버풍왕 때의 연호? 건왕. 그런 식으로. 선왕의 연호는 뭐냐면요. 김대건. 건흥이에요. 그래서 인안, 대흥, 건흥. 이런 연호를 일단 기억 좀 해놓으면 되고요. 자, 무왕은요. 싸울 무자야.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중국 산둥만도를 선제 공격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 무왕이 산둥만도를 보내서 공격을 하도록 했던 이 사람은 누굴까요? 무왕 때. 장보고? 장원준? 장문휴예요. 장문휴를 보내서 하여튼 장문휴가 딱 떠오르면 이건 무왕이야. 장문휴를 보내서 산둥만도를 공격하게 했다라는 거. 장문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왕은요. 싸우는 왕이 아니에요. 친당 정책. 그래서 이때 이 당나라의 어떤 제도를 많이 들어옵니다. 삼성육부가 이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 충인의지, 예신, 육부가 이때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들 문왕 기억하시면 되고요. 문왕은요 신라와도 교류를 틉니다. 그래서 신라로 가는 길을 만들어 놓죠. 그 길이 뭘까요? 신라도가 되겠습니다. 신라도 문왕 때의 모습들.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드디어 이제 전성이 쫙 열립니다. 이 선왕 때 이 발해를 불렀던 그 명칭이 뭐였습니까? 해동성국이라고 드디어 짜잔 하고 불리게 되더라. 선왕 때 있었던 모습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왕 때 해동성국. 그러면서 이제 그 넓은 영토 오경 15부 62조의 그런 어떤 지방 행정 조직이 완비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선왕 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발해 살펴봤고요. 자, 이제 바로 고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하면 여러분들 태조 왕건을 떠올려야 되겠죠. 자, 태조 왕건입니다. 자, 태조 왕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민생 안정 정책으로 통해서 뭐 조세 감면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빈민구일제도로서 이 창고를 하나 만든다 그랬습니다. 이 창고가 뭐지? 흑창. 그죠? 흑창의 전신이 뭐였지? 진대법. 고국천왕 때 진대법. 흑창의 후신이 뭐지? 의창.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태조 왕건 때 만들어지고 있죠. 태조 왕건은요. 무엇보다도 호족 정책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호족의 딸들과 무엇을 합니까? 결혼 정책 쓰고요. 그들에게 이제 왕시성을 줍니다. 왕시성을 주는 걸 뭐라 그러죠? 내릴 사자 성을 준다. 사성제도라 그래요. 결혼 정책, 사성제도. 그리고 인지를 막 데려와. 그걸 뭐라 그래요? 기인제도. 예, 결혼, 사성, 기인제도. 그리고 연대 책임으로. 너 벼슬 줄 테니까 너가 책임져. 그저 너가 책임져. 이거 뭐예요? 이게 바로 사심관. 결혼, 사성, 기인, 사심관. 이런 정책들을 이 태조 왕건 때 시행되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북진 정책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고구려의 수도였던 이곳을 굉장히 중시여깁니다. 이곳이 어딜까요? 평양. 이 당시는 서경이라고 불렀죠. 서경을 중시하는 북진 정책, 서경 중시와 같은 그런 정책들을 태조 왕건이 시행하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언을 남기죠. 그 유언이 뭔가요?
훈요 10조 어떻게 알았어요? 와, 좋습니다. 네, 훈요 10조와 같은 유언을 남기기도 했다. 태조 왕건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태조 왕건은요, 왕권이 강하지 못했어요. 호족 연합 정권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강력한 왕권을 보였던 왕이 등장하니 그 왕이 누구다? 그 왕이 바로 광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 광종은요, 일단 당시 호족들이 갖고 있었던 노비, 군사력을 전환할 수 있는 이 노비들을 쫙 일반 양민을 돌리는 법을 하나 만듭니다. 그 법이 뭘까요? 노비 안건법. 광종의 노비 안건법.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광종의 노비 안건법이 있다면, 고려 초기 광종의 노비 안건법이 있다면 고려 후기는 공민왕에 이것이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 정책이죠.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어떤 도감을 만들잖아. 전민변정 도감. 광종의 노비 안건법과 공민왕의 이 전민변정도는 굉장히 유사해요. 두 개의 공통점은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국가 재정을 확충하려고 했다라는 두 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노비 안건법 이후에 여러분들 그 호족들에게 시험을 보도록 하죠. 그 제도가 뭔가요? 드디어 우리로서 최초로 과거제가 시행됩니다. 과거제 시행이 있어가지고 외국 사람을 데려와서 이 과거제를 시행토록 했습니다. 이 외국인 누굴까요? 이 외국인 누굴까요? 쌍기. 쌍기. 광종, 쌍기, 과거. 요거는 세트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광종, 쌍기, 과거. 광종, 쌍기, 과거가 있다면 공민왕, 전민변정도감 이 사람.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 스님. 이 사람. 신돈. 신돈. 공민왕이 신돈이 있다면 광종인 쌍기가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왜냐면 이 쌍기와 신돈은 키워드로 잘 나와요. 쌍기라와 신돈이라는 이름을 딱 주고 나서 이게 어느 왕인지를 추론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 좀 이름을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성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광종이 쌍기가 있다면 성종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종에게 누가 있습니까? 최승로. 최승로가 있죠. 최승로. 최승로의 시무 28조. 이 시무 28조의 개혁안 중에서 이걸 수용하면서 드디어 고려 최초로 무엇을 파견합니까? 뭘 파견해? 지방관을 파견하잖아요. 어디에? 어디에?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고 있더라. 요 12목이 나중에 변형되어서 고려의 지방행정조직으로 안착되죠. 고려의 지방행정조직은 무엇이다? 오도 양계더라. 출발은 12목, 바로 이 성종 때 최승로의 건의에 의해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방관을 전국에 파견한 거예요? 아니에요. 지방에 파견되지 않은 속군, 속현, 향, 부곡, 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향리가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고요. 예. 전국의 지방관이 파견되었고 속군, 속현이 소멸되고 향, 부곡, 소가 소멸된 시기는 언제예요? 그건 조선시대입니다. 아시죠? 자, 성종 때 그 역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그냥 고려 후기 넘어가서 공민왕으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자, 이 공민왕은요, 반원자주정책, 반권문세족 정책을 추진했던 인물인데요. 여러분들, 무신정권 때 최씨 무신정권이 들어왔는데 최충원의 아들 최후가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정방입니다. 정방. 이 정방, 인사권을 장악했던 이 정방을 폐지했던 왕이 바로 공민왕이에요. 정방 폐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간섭기에 일본을 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동쪽을 치기 위해 만들었던 기구 뭘까요? 정동행성. 정동행성. 여러분들 일본을 치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동행성을 없앤 게 아니라 여전히 남아서 내정간섭의 기구로 활용이 돼요. 거기가 바로 정동행성 이문소입니다. 이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던 왕이 누구다? 바로 공민왕입니다. 정방도 폐지했고 정동행성 이문소도 폐지했던 왕이 바로 공민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당시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무슨 기구를 만들었다? 전민변정도감을 만들었다. 누굴 등용해요? 신돈을 등용한다 그랬죠? 신돈을 통해서 전민변정도감을 통해 가지고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는 모습. 당시 권문세족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 기철. 기철을 숙청하고 전민변정도감을 실시했던. 기철이라는 이름이 딱 나오면 이건 무조건 공민왕이야. 기철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공민왕이에요, 여러분들. 기철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로 그 권문세족을 압박하는 모습들. 그리고 빼앗겼던 고려 땅을 수복하기도 해요.
어느 땅을 수복하죠? 어느 땅을 수복하죠? 원으로부터 쌍성 총관부. 예, 쌍성 총관부. 천령 이북 지역이에요. 쌍성 총관부를 수복하기도 하더라. 이게 바로 공민왕과 연결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바로 조선시대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자, 조선시대는요, 태조 이성계부터 출발할 텐데, 태조 이성계는 뭐 그렇게 큰 일은 없고요. 태조 이성계와 함께 했던 조선의 설계자, 실질적 설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정도전. 정도전이 지향했던 정치 형태는 누구 중심의 정치일까요? 재상 중심의 정치입니다. 재상 중심의, 왕 중심이 아니라 재상 중심의 정치. 그런데 정도전의 재상 중심 정치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태종 이방원이 되는 거예요. 자, 태종 이방원은 이야기하죠. 무슨 소리? 이건 바로 이씨의 나라이거든. 웬 재상이 까부작까부작 왕 중심의 정치가 돼야지 라고 해서 시행했던 거, 의정부 재상들 너희들 빠져 라고 시행했던 거 바로 뭐예요? 6조로 바로 명령을 내린 것, 6조 직계제 시행의 배운, 그래서 나온 겁니다. 6조 직계제. 6조 직계제 시행했던 왕이 두 사람이 있어요. 태종과 누구? 세조가 있을 겁니다. 태종의 6조 직계제. 그리고 왕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병사를 갖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이걸 다 혁파시키죠. 뭘까요? 사병을 혁파시켰던 왕.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 관리를 위해서 다 이걸 채웁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남자들한테 다 이걸 채우는 거예요. 호패법. 예, 그래서 호패법. 6조 직계제, 사병혁파, 호패법의 단행.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태종 이방원 때 강력한 왕권 강화 구축 속에서 나오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세종이 등장을 합니다. 자, 세종이 한 일이 정말로 많이 있거든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은요, 아버지 태종과는 달리 재상들과 함께하는 정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조 직계제가 아닌 무엇을 지향하죠? 의정부 서사제, 의정부 서사제를 이 세종 때부터 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신하들과 이제 이 토크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하나의 학술 교육 기관, 도서관 이런 거 하나 만들잖아요. 그게 뭐예요? 집현전. 여러분, 세종 때 집현전, 성종 때 홍문관, 정조 때 규장각. 예, 요거 꼭 연기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종 때 집현전, 성종 때 홍문관, 정조 때 규장각. 이렇게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세종 때 집현전을 만들어서 신하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자, 외교 정책을 보면요. 먼저 북쪽의 여진족과의 어떤 그 관계 설정을 위해서 영토를 딱 정리합니다. 그게 뭐였죠? 사군 6진을 개척하고, 남쪽으로는요, 어딜 정벌합니까? 네, 바로 쓰시마를 정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쓰시마 정벌이 있더라.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세종 때는요, 자주적인 문화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먼저 나라 말싸움이 둥글이다라 라고 해서 만든 게 뭐예요? 훈민정음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한양을 중심으로 만든 역법서, 달력을 만듭니다. 이게 뭘까요? 칠정산, 훈민정음, 칠정산. 우리 농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농서, 농사직설, 훈민정음, 칠정산, 농사직설. 우리 주변에 있는 약초를 통해서 만든 처방전, 향약집성방. 칠정산, 훈민정음, 그리고 농사직설, 향약집성방은 자주적인 세종시기 15세기 자주적인 문화를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발명품들이 나와요. 세종하면 딱 떠오르는 발명가 누가 있습니까? 장영실. 자, 먼저 해시계 뭐예요? 해시계. 앙부일구. 물시계는 뭔가요? 자경루. 앙부일구, 자경루. 그리고 비의 데이터량을 재는 것, 치구기. 이런 것들이 다 이 시대에 만들어지고 있더라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경제적인 개혁도 이뤄내고 있습니다. 바로 공법의 개혁이죠. 토지의 비옥도 풍용을 고려해서 세법을 굉장히 정밀하게 만듭니다. 그게 뭘까요?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이게 바로 세종 때 만들어지고 있는 내용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세조가 등장을 하니, 세조는요, 이게 뭐 좀, 여러분, 세조가 이 권력을 장악했던 그 과정, 수양대군 시절에 권력을 장악했던 과정을 계유정난이에요. 난을 일으켜가지고 이 세조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세조는요, 이 신하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종 때 있었던 의정부 서사제를 없애고 다시 뭡니까? 6조 직계제를 시행하고,
집현전 관심 없음. 어떻게 해요? 집현전을 폐지하고. 경연, 왕과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경연도 폐지합니다. 집현전 폐지, 경연 폐지, 6조 직계제의 시행. 이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강력한 왕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법전을 하나 만들기 시작하죠. 그 법전이 뭘까요? 그게 바로 조선 500년 질서를 구축했던 경국대전.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의 그 경제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수조권을 지급했던 토지 제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과전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전법은 원래 직역의 대가, 관리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 대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습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수신전, 휴량전을 통해서 편법을 통해 가지고 이 세습이 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흘러갈수록 뭐가 부족해질까? 토지가 부족해지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조 때 시행했던 법이 있습니다. 과전법 대신 직전법을 세조 때 시행하고 있다. 직전법. 이거는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것이고 수신전과 휴량전의 편법적 세습을 다 막아버리는 그런 제도가 바로 직전법. 세조 때 시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성종. 그리고 나서 성종으로 연결됩니다. 자, 성종은요. 우선 성종은요. 세조가 없앴던 집현전 대신에 새로운 학술 도서관을 또 만들죠. 그게 뭐예요? 홍문관. 홍문관 주로 뭐 하는 곳이다? 경연을 담당하는 곳이다. 홍문관 경연. 다시 한번 세종 집현전, 성종 홍문관, 그리고 정조 규장과 연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종 때는 드디어 경국대전, 세조 때 출범했던 그 경국대전 성종 때 완성시키는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여러분 연산군이 있어요. 연산군. 자, 이 연산군은요. 정말 사화가 일어났던 어떤 그 시기가 바로 연산군 시기잖아요. 4차례 사화 중에서 2차례 사화가 연산군 때 일어나는데 첫 번째 사화가 바로 무오사화입니다. 무오사화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 되었던 그 근거를 제공했던 인물이 뭐죠? 김종직. 김종직의 조의제문. 김종직의 조의제문.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살인들이 화를 입는 무오사화가 발생하게 되었더라. 이게 바로 연산군 때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쭉 뒤로 가서 또 다른 군이 있죠. 바로 광해군입니다. 광해군. 자, 이 광해군 하면요, 여러분들 일단 외교에서 여러분들 이거 놓치시면 안 되겠죠. 어떤 외교입니까?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중립외교. 중립외교와 관련된 인물이 있어요. 광해군 때 관련된 인물, 광해군이 이 사람들 서찰을 줘가지고 너 후금과의 적당히 어떤 관계를 구축해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인물은 결국 후금에 투항을 하게 됩니다. 이 인물이 누굴까요? 강홍립이에요. 강홍립 투항사건. 광해군 중립외교를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강홍립입니다. 강홍립이란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이건 저 광해군이야. 광해군 중립외교 강홍립 투항사건.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 정책 쪽에서는 박람회 폐단, 공람회 폐단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하나 있죠. 광해군 때 만든 법 뭘까요? 대동법. 대동법을 이때 처음 만들고 있다. 조선 후기 여러분 세법이 제일 중요한 세법 교육이 3가지가 있어요.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영정법은 인조 때 시행되고요. 대동법은 광해군 때 시행되고요. 균역법은 영조 때 시행될 겁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릴 거예요. 자, 어쨌건 광해군 때는 바로 그 대동법이 처음 시행되었다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광해군을 패하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인조죠. 인조 반정을 통해서 광해군을 축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다른 외교 방법을 이제 택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외교죠? 친명배금이에요. 이 친명배금, 서인 정권과 함께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호란, 2차례의 호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호란이 정묘호란이고 두 번째 호란이 병자호란이죠. 정묘호란, 이때 누구랑 싸운 거예요? 정묘호란은 누가 싸운 거예요? 후금과 싸운 거예요. 병자호란 누가 싸운 거예요? 청과 싸운 거예요. 후금과 싸웠던 정묘호란 때는 인조가 어디로 도망갔죠? 어디로 피신 갔죠? 강화도로 피신 갔고요. 청과 싸웠던 병자호란 때는 어디로 피신 가죠? 남한산성으로 피신 갑니다. 남한산성 47일간의 항쟁 과정 속에서 결국 항복하러 나온 곳이 어디다? 삼전도.
그죠? 삼전도에서 309고두레의 치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는 것. 이에 대한 분노, 기필코 이 원수를 갚겠다라고 해서 이 인조의 아들 누군가요? 효종. 이 효종이 주장했던 주장이 뭔가요? 바로 북을 치자, 청을 치자, 북벌론. 그 북벌론을 함께 주장했던 신하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 유명한 유학자죠. 누군가요? 송시열. 그렇죠? 이 송시열과 함께 북벌론을 이끌었던 인물, 그 왕이 바로 효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효종이 죽었어요. 효종이 죽으니까 상복을 3년 입어야 되냐, 1년 입어야 되냐, 상복을 1년 입어야 되냐, 상복을 9개월 입어야 되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벌어졌던 시기가 바로 현종시기입니다. 현종시기. 이 논란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걸 바로 예송이라고 하죠. 예송의 과정 속에서 권력을 놓치면 우린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이 나오면서 이제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그래. 일당전제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바로 우리는 환국이라고 합니다. 환국. 그 환국을 바로 숙종 때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 바로 환국정쟁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숙종 때는 여러분들 환국 말고도요, 대외적인 어떤 그런 관계 속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먼저 청과의 국경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서를 땅 세웠습니다. 그 비서가 뭘까요? 백두산 정계비. 근데 이 백두산 정계비가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1909년 간도협약으로 연결되면서 이 간도 지역을 청나라 영토로 인정하고 바로 일본이 안봉선 철도 부설권을 가져와요. 이게 1909년 간도협약인데, 이 간도협약 때 왜 영토 문제와 관련된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참여하지 못했을까? 이유가 뭘까? 1905년 을사늑약에서 우리가 외교관을 강탈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1909년 간도협약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죠. 어쨌건 이 간도협약 관련된 것이 바로 숙종 때의 백두산 정계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때 또 독도와 관련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안용복. 그렇죠. 안용복이 도일, 일본에 가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울릉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받아 오는 그런 장면도 이 숙종 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숙종 때 제일 중요한 경제적인 정책이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화폐가 실제적으로 유통이 돼요. 그 화폐 이름이 뭘까요? 그 화폐 이름이 바로 상평통보가 바로 이 숙종 때 발행이 되고 있더라라는 거. 자, 숙종의 아들은요, 경종과 영조가 있는데요. 이 경종은요, 몸이 약해요. 결국 간장게장 드시고 돌아가시고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누구? 영조가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영조는 여러분들 어떤 정책을 추진합니까? 숙종 때 환국정책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정책이 뭐예요? 이게 바로 탕평 정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서를 딱 세웁니다. 어떤 비서? 뭐 어려워. 탕평비. 네, 탕평비를 딱 세우고 있더라. 이 영조 때 있었던 모습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영조 때는 여러분들 이런 어떤 그 지방의 어떤 그 붕당의 어떤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어떤 정리를 하죠? 서원 정리. 서원 정리. 그 나중에 또 누가 다 하는데? 흥선대원군 때도 서원 정리를 하죠. 영조 때도 서원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경제적으로 본다면 어느 법, 세법개혁, 어느 법을 시행하죠? 균역법. 아까 내가 인조 때 여러분 빠졌나? 인조 때 영정법도 하나 집어넣으세요. 영조 때는요, 균역법을 시행합니다. 1년에 2필 내는 걸 1년에 한 필만 내도록 해라. 50%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결작, 1결당 2두, 그리고 선무, 군관포, 그리고 어장세, 염세, 선박세를 내서 국가 재정을 보충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균역법, 결작, 선무, 군관포, 어장세, 염세, 선박세 패키지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경국대전 속편이라고 쓰는 법전을 하나 만듭니다. 그 법전이 뭘까요? 그게 바로 속대전, 영조 때 속대전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영조의 손자가 왕이 오르네요. 그 왕이 누굴까요? 정조입니다. 영조와 정조 그 사이에 누가 한 명 빠졌네요. 누굴까요? 사도 세자가 결국 뒤주에 갇혀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정조 역시 마찬가지로 탕평 정책을 추진하는데 결국 아버지가 노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들, 자신도 역시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위기의식,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오른팔 왼팔들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든 왕실 도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어딜까요? 규장각. 이 규장각에서 이제 신하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 신하들을 교육시키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초계 문신제. 데려와서 뽑아서 계몽시켜서 관리들을 양성한 것, 초계 문신제를 시행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친위부대를 만듭니다. 이게 뭘까요? 장용영이라는 친위부대를 구축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아버지의 복권을 위한 새로운 도시의 프로젝트 사업을 단행하죠. 그게 뭘까요? 수원화성. 수원화성을 설계했던 인물이 바로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정조가 한강을 건너야 될 때 그 건너는 다리를 만들었던 인물이 정약용. 그 다리가 뭔가요? 배다리. 배다리. 그리고 수원화성이 무거운 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뭘까요? 거중기. 다 정약용과 관련된 인물이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법전도 하나 만듭니다. 법전이 뭘까요? 정조 때 만든 법전 대전 통편. 법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여러분들. 세조 성종 때의 경국대전, 영조 때의 속대전, 정조 때의 대전 통편, 흥선대원군 때의 대전 회통. 네, 중요한 키워드 꼭 여러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조 때는 여러분들 당시 그 종로에 있었던 시전상인이 갖고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 권리가 뭐냐면 금 난전권이라는 게 있었죠.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 그 금 난전권을 폐지시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신해년에 열어버렸죠. 그게 뭐예요? 신의 통공. 신의 통공. 신의 통공이라는 것도 바로 이 정조 때 시행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구려부터 조선시대까지 주요 왕들의 치적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은 여기에 빠져있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 인물들을 쏙쏙쏙 집어넣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 여기까지. 네, 고생하셨습니다.